네, 여러분, 오늘은 대표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표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계라는 게 뭐라고 했었죠? 통계. 통계라는 거는 결국 통이라는 게 합친다는 말이었고 걔는 계산한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인데 대표값이라는 거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여러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값. 안 보이네요. 자, 지우고 여러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대표값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한국어 표기에 따르면 이 대표값이 맞죠. 그래서 어, 어쨌든 이제 여러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이에요. 만약에 우리 반의 어떤 통계 점수가 어, 100점 만점에 90점, 80점, 85점, 80점, 70점 쭉 25점 맞은 학생도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40명의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점수의 대표값은 뭐가 될까요? 이 여러 가지 점수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인가요? 저라면 평균을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평균.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이라는 거는 어렵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각 값의 합을 숫자로 나눈다. 몇 개로.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점수의 합이 한 3200점이었다고 해봅시다. 여기 90 더하기 80 더하기 85 더하기 80 더하기 70 더하기 쭉 해서 40명 걸 다 더했더니 3200점이 나왔다. 근데 총 인원수인 40명으로 나눴다. 그러면 80점이 나오겠죠. 요 점수, 요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정도를 나오면은 다 알고 있는 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마치고 대학에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80점이라는 숫자가 이 모든 숫자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X축에는 여기가 중간고사 점수라고 해봅시다. 중간고사 통계 점수, 통계 시험에 대한 중간고사 점수고 여기가 실제 점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90점에 있고 80점에 있고 70점에 있고 쭉 어떤 구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데는 이렇게 100점 맞은 학생은 한 명, 10점 맞은 학생도 한 명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이 8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어디에 해당하는 숫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제일 가운데 오는 숫자. 정확하게 가운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더해서 가운데 오는 숫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해서 이 모든 숫자를 어,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숫자. 그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평균이라는 숫자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임의로 어떤 점을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의 어떤 통계 점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점수 몇 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오차가 적게 맞출 수 있는 점수가 바로 평균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딱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우리 반 평균이 80점이라면 뭐 전혀 모르는 학생이 딱 나왔어. 코로나니까 제가 학생들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는 학생들 얼굴을 모르니까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이 학생이 이름을 안 밝히고 자기가 몇 점인지 맞춰봐라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80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왜냐? 오차가 제일 적을 확률인 거죠. 여기 이 평균 값에서 떨어져 있을 확률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여기가 제일 가운데 오는 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나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대표값이라는 거는 대표값의 제일 유명한 거 한 가지가 통계다, 저기 평균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균이라는 값이 과연 언제나 가장 유용한 값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제 친구 중에 만약에 저희 반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고1 때 저희 반에 이제 A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집이 되게 부자라고 유명한 친구였거든요. 뭐 이렇게 아파트 안에 거실에 이쪽 방에서 이쪽 방까지 그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 이렇게 되게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반에 예를 들어서 10명 학생에 아버지 월급을 조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뭐 한 250만 원을 받으셨고, 또 어떤 친구는 200만 원 받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잘 사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를 둔 친구여서 뭐 1000만 원 받는 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100만 원 받는 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또 150만 원 받는 아버지도 있을 거고, 300만 원 받는 아버지, 또 270만 원 받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둘, 넷, 여섯, 일곱 명이죠. 또 300만 원 받는 아버지, 700만 원 받는 아버지, 400, 10명을 맞춰야 되니까 둘, 넷, 여섯, 여덟, 또 한 700만 원 받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A라는 학생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큰 건설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실제 월급을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 재미를 위해서 한번 가상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월급이 1억 원이다 라고 해봅시다. 아버지 월급이 1억 원이야. 1년에 10억을 버는 거죠. 12억 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월급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몇이 나올까요? 그러면 10억에 10억 1000만 원 뭐 해가지고 아무튼 아무리 적어도 이게 10억이니까 아니 1억이니까 월 평균 버는 돈이 1000만 원 이상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월급 1000만 원 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 통계에 의하면 한 7%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 조금 더 써서 만약에 아버지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의미가 없겠지만 뭐 월급을 10억씩 받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월급을 10억씩 받는다고 하면 그 한 아버지의 월급 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10명이니까 1억 원 이상이 되겠죠. 월 평균 1억을 버는 아버지를 둔 학생들이 어,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떤 특이값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런 특이값이 하나가 포함됐을 때, 그럴 때는 이 평균이라는 것이 되게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이값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강인성이 낮다. 좀 유식해 보이려면 영어를 쓰면 좀 그래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로버스트니스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 외부에서 어떤 큰 값이 하나가 주어진다면은 이게 이제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중앙값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값. 영어로는 미디언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10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쭉 써보는 거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쭉 쓰고 다 써볼게요. 몇 개 안 되니까. 250만원, 270만원, 300만원, 300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딨지? 700만원, 1000만원, 그 다음에 1억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중앙값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숫자들의 나열에서 딱 중간에 들어오는 값을 찾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오는 값을 찾으면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번째 오는 값,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는 값. 지금 딱 10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 오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평균을 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85만 원 정도가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앙값이 285만 원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중앙값의 장점은 뭔가요? 중앙값의 장점은 로버스트니스가 높다는 장점이 있죠. 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로버스트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값인 1억 원이 들어와도 별로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앙값보다 평균을 쓰는, 여러분들이 대표값 하면 제일 먼저 평균을 떠올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평균이라는 게 이제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데이터를 1번부터 끝에까지 순서를 쫙 세워서 정 가운데 오는 숫자를 재는 거기 때문에 뭐 숫자 세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일 이제 직관적이잖아요. 다 더한 다음에 그 숫자로 나누는 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한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계산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거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정리해 볼게요. 평균은 계산이 쉽다, 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또 어떤 장점이 있죠? 계산이 쉽고 이제 직관적이고. 실제로 이 통계학과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좀 어려운 식을 쓴다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를 n으로 나눈다 이렇게 썼는데, 통계학과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안 쓰고 xi 곱하기 pi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과연 이게 정말 그 균등한 분포라고 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요 확률 분포를 곱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뭐 꼭 알아두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이값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로버스트가 낮다. 중앙값은 정 가운데 오는 숫자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부르고, 장점은 로버스트가 높다는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이 중앙값이라는 걸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좀 양극화가 진행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의 가격을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평에 1억씩 하는 아파트가 있죠. 반면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가 35평인데 1억이거든요. 1억 3천만 원.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는 한 평에 1억 3천만 원이고 저희 집은 35평인데 1억 3천만 원이고,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폭이 넓은 데이터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앙값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이제 뭐 어떤 그런 걸 조장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에서 조사하는 통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제시할 때 부동산에 대한 가격 제시를 중앙값으로 제시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런 기사를 찾아서 보시면은 실제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양극단의 데이터가 딱 치우쳐져 있다. 아주 적은 값이랑 아주 높은 값이랑 딱 맞게 묶여 있다 라고 한다면, 로버스트니스에 의해서 아주 비싼 아파트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평에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제일 비싼 집부터 제일 싼 집까지를 차례대로 매겨놓고 그 집 가운데에서 제일 중간에 오는 값을 선택해서 보여준다. 이게 중앙값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